도시노 시민협회에는 도시노 하는 단체가 전국에 쭉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퍼져 있는 단체들이 지역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서울 협의회,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게 이제 모여서 전국 단위의 그런 도시노 단체를 전국 도시노 시민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후위기 시대하고 그 다음에 생태전환과 도시농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학교 텃밭에서 어떻게 생태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좀 넘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질의응답하는 시간에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문제는 제가 그냥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기후위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 올해 폭염이라든가 또 이제 집중호우, 장마 이런 부분도 사실상 이제 이런 기후위기 한 단편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산불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일어났던 산불뿐만 아니라 이제 고성에 강원도에 일어나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연동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홍수 이로 인한 이제 어떤 식량 위기와 삶의 터전에 일어나면서 생기는 이제 기후 난민의 문제들, 이런 전 세계적인 이제 기후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후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문제인데,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발전 전략을 쓰면서 이제 생기는 거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영도에 하력 발전소가 있는데 인천의 온실가스의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도 저쪽 뒤편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어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문제점들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화력 발전이라든가 산업에 쓰이는 그런 이산화탄소의 발생, 그리고 이제 바다의 허파라고 하는 산소를 이제 이렇게 품어내는 산호라든가 이게 해수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이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이제 바다도 이산화탄소를 이제 저장하는 능력들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우리가 이제 농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트랙터가 밭을 이렇게 막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큰 이제 아주 대규모 농업을 하는 데는 이렇게 트랙터로 엄청난 넓은 면적의 밭을 갈고 또 항공기로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죠. 그 나사에서 이제 이산화탄소의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2월달 이게 새빨간 게 이산화탄소의 농도예요. 농도가 이제 새빨가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이제 파란 데는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얕은 데죠. 2월달에 이렇게 했는데 4월달에 갑자기 확 변했죠. 왜 그럴까요? 이때부터 이제 북미나 이런 데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규모로 막 트랙터로 해서 이제 땅을 갈고, 그래서 흙 속에 있는 탄소가 이산화탄소 이런 게 다 이제 공기 중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확 진했다가 4월 27일 엄청 심하죠. 그리고 이제 7월달에 되니까 싹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작물이 다 심겨지고 작물이 이제 어떤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농사라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이제 그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우리가 먹거리와 관련되어서도 이런 이제 이산화탄소의 문제, 농업이 탄소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 쓰레기의 한 25에서 30%가 쓰레기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육상 척추 동물과 동물의 무게랑을 비교할 때, 그래서 서기 1000년에는 지구에 살고 있는 야생 동물의 무게가 99%고 인간은 1%였다. 근데 이제 현재는 지구에 살고 있는 무게를 다 달아봤더니 야생 동물은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제 67% 정도가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키워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 야생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가축이 더 많이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후와 이산화탄소의 문제를 보면은 단순히 화학 발전이라든가 이런 석탄에 의한 화석 연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소비하면서 생기는 것들이 그것 안에서 생기는 것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딱 봤더니 이제 이 세상의 문제는 부족한 게 아니라 어쩌면 더 과잉해갖고 많이 남아돌아서 그런 남아도는 것들이 제때 적재적소에 가지 못하고 이게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생태 전환 교육이란 아주 점차 심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을 위해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이제 어떤 지속성뿐만 아니라 생태의 지속성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려면은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생활 습관도 바뀌어야 되고 뭐 어떤 이제 산업 시스템이라든가 우리 살고 있는 시스템 전부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경쟁이 아닌 돌봄을 추구하는 사회, 그리고 과잉이 아닌 작고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지혜, 그 다음에 좋은 공동체가 어떤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의 그림인데 1헥타르의 땅에서 가축을 키우면은 0.5톤의 이제 그런 이제 소고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1,200분의 이제 스테이크, 1,200개의 스테이크를 갖고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똑같은 1헥타르의 땅에서 이런 이제 밀과 이런 거 곡식을 심으면은 11,500명이 살 수 있는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량 위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런 곡식 중심의 어떤 먹거리 체계를 만들면은 걱정이 없는데 이런 같은 면적의 농지에서도 가축을 키우고 그거를 소비하게 되면은 훨씬 더 적은 사람이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어떻게 기아라든가 이런 식량 부족의 위기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될 수가 있겠다. 뭐 요건 이제 또 다른 그림인데 이런 이제 기후 위기에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생활 실천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거 뭐죠? 여기가 이제 빨래를 이렇게 건조기에 안 넣고 넣을 때 요 정도의 효과, 그 다음에 자원 순환을 했을 때, 리사이클 했을 때 요 정도 효과, 그 다음에 채식을 했을 때 이 정도의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비행기를 안 타면은 이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해외에도 안 나가요. 비행기를 아예 타는 걸 거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은 이 정도, 비행기를 안 타면 이 정도의 효과가 있고, 그다음 자동차를 안 쓰면 아예 자전거라는 건,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게 있죠. 여기가 이제 1, 2, 3, 4인데 50, 한 58 정도 효과가 있는 거는 이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인구가 줄면은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리사이클이라든가 이런 작은 활동들을 총합해도 한 사람이 살면서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그런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후 위기의 주범은 인간이라고, 사람.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어떻게 이제 이런 자연하고 공생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요. 또 하나는 또 이겁니다. 이 그림은 기후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가?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기후 위기가 이제 막 심해져서 이제 지구가 1.5도를 지나서 2도, 3도, 4도까지 딱 올라가면은 지구가 팍 망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기후 위기는 아마 앞으로 100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가져다 줄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떤 폭염이라든가 아니면 먹거리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를 갖고 앞으로의 100년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가져다 줄 텐데, 아주 큰 부자라든가 능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벗어나서 어쨌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피해를 보거나 가장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기 작은 종이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쪽방촌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노약자들이고, 그다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고통과 피해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느 배에 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다 뗏목이라도 하나 더 만들까요? 아마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조경이배에 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큰 배가 아니라, 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아니라 이 작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과 아니면 어떤 협력 구조, 어떤 생존 방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기후위기와 관련돼서도 많은 과학자들이 앞으로 100년이면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 자본에 이제 있는 과학자들, 그때 되면 기술이 발전해서 이산화탄소도 막 과학적으로 막 흡수하고 이런 게 기술이 발명되면은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런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욕구, 그런 이제 논쟁들도 있죠. 그렇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러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지금의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급격히 줄이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생태 전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게 도시농업이에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 안에서 도시농업이 어떤 이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건데, 기후 위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기구들이 있어요. IPCC라고 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과학자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기후와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각종 보고서라든가 연구 자료들을 분석해 갖고 해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게 IPCC가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한 뭐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이제 지속 가능성과 환경 발전과 환경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국제 기구의 이제 하나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엔 헤비타트라고 해서 유엔 인간 정주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의 그런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근데 이런 여러 부분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들, 도시농업은 어떻게 식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에 대한 중요성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IPCC 특별보고서인데 2019년도에 나온 특별보고서 5장에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시와 도시 근교농업은 도시의 식량 안보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과 도시 근교농업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장려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돼서 뽑고 있는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두 가지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예요. 탄소 제로. 우리 많이 들어봤죠. 탄소 제로. 그래서 탄소를 막 배출을 하면 배출을 일단 줄이고 또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면서 넷째로 이제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하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포용적이며 회복력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은 뭐 건강한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어느 정도 밥 잘 먹고 약간 이제 쉬면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몸이 허약하고 기가 없는 사람은 감기가 들리면은 그대로 앓다가 잠다가 폐렴으로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도 이런 외부의 환경이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위협적인 위험 사회의 이제 환경에 노출됐을 때 도시가 서로 사람들을 돕고 그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가 이런 순환 경제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건강한 그런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도시 자체가 허약하고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이제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이제 도시가 기능이 마비되거나 그 안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식량 자급 우리나라 이제 그런 뭐 식량 자급률 한 20 몇 프로예요, 20%대요. 그 나머지는 다 80%는 수입을 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가축 사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재작년이죠. 작년 코로나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뭐 그 베트남이라든가 소련, 이제 그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밀 수출을 잠깐 다 금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국제 이제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수급이 불안정하니까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딱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이제 밀값이라든가 이게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은 이런 사회적인 변동에 의해서 국제적인 어떤 이제 그런 변동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식량 자급률 갖고는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아주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회복 탄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게 두 가지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후위기 시대 도시농업은 하나는 이제 탄소 중립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의 탄소 흡수원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옥상에다가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다가도 이제 그런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다음 운동장에 아무것도 안 심어져 있는 데다가도 또 텃밭 공간이라 만들고, 이거 자체가 탄소 흡수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이 뭐 이런 작물뿐만 아니라 녹색 커튼이라든가 이런 거 안에서도 탄소 흡수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위해서 탄소를 흡수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토양이에요. 토양. 아까
아까 이제 앞에 이제 그 나사에서 찍은 이제 그 이산화탄소 농도 보여줬듯이 탄소는 흙 속에서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아주 흙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다뿐만 아니라 해양 바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토양이라든가 땅도 이 공기중에 떠있는 이산화탄소를 엄청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까도 막 기계에 의해서 갈아지고 흙이 죽고 농약 치우고 화학비료 주니까 이제 흙이 그런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서 하는 어쨌든 농사가 그런 흙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기물이 탄소와 메탄을 이제 순환시키는 거.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뭐 똥이라든가 다양한 한약질거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놔두면 이게 다 이제 메탄가스라든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이제 발효시켜서 흙 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순환. 그 다음에 이제 종 다양성의 생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시농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을 통해서 협력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제 교류하면서. 그 다음에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농업 쪽에서. 그래서 뭐 복지 텃밭이라든가 치유 텃밭이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이제 또 그런 시스템들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먹거리 체계 불안정 이런 부분들을 도시농업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소외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농민과의 교류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 이게 이제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농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 콘크리트 위에 생태 공간이 만들어지고 생물종 다양성과 관련돼서는 어떤 도시 양봉이라든가 토종 인공지반 텃밭, 자원순환하는 테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시의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도시농업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관계성 회복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거.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텃밭을 이루고 가꾸는 거, 마을 텃밭, 아파트 공동체 텃밭 이런 것들도 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지역순환 경제, 도시농업을 통해서 어떤 이제 생태 텃밭 강사들의 활동, 또 뭐 이런 뭐 도시 양봉이라든가 적정기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형태들이 또 도시농업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적정기술 활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그리고 또 도시농업에서 삶의 질 향상을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뭐 노인까지 생태적인 감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힐링하고 치유하는 그런 생활을 도시농업 쪽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뭐 이제 반려식물 보급 활동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독거노인들에게 이제 그 원예 치료사들이 이제 식물들을 보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문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독거노인들을 복지적으로 케어하는 것도 이제 도시농업 쪽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여기 텃밭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도시농업을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도시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만드는 활동 안에서 이제 도시농부들이 뭐 도시형 농부시장 그래갖고 직거래뿐만 아니라 도시농부들이 이제 생산한 것을 서로 이제 교환하고 나누는 텃밭들이 그러니까 장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마을보험이라 해서 지금 이제 먹거리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보면은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편의점에서 이제 사
파먹는 걸로 가정. 그러니까 먹거리에 되게 취약한데 이런 청년들이라든가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다문화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유부업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서로 그걸 통해서 이제 친교도 나누고 이런 활동들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뭐 공정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도시농업의 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쭉 있다 보니까 이제 기후 위기 시대 도시농업의 어떤 역할들을 세계 도시농부들이 이렇게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도시농부 선언문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1월 11일 날 세계 도시농부 대회를 서울에서 했었는데 롯데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는 이렇게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가 읽지는 않고. 그래서 학교 텃밭과 이제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면요. 생태 텃밭 교실의 이제 가치와 목표를 본다고 하면은 하나는 생태 감수성, 텃밭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태 감수성을 갖게끔 하는 거. 그래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제 풍부한 생태 감수성을 갖는 거. 뭐 풀 냄새도 맡고 흙 냄새도 맡으면서 풀과 벌레 또 친구가 되는 게 이제 그런 생태 텃밭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절기와 계절의 변화. 이것도 뭐 학교에서도 절기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날씨가 이제 변화되고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경험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텃밭 활동을 통해서 이제 작물들이 자라는 제철의 시기라든가 이런 계절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생태 감수성을 갖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 존중, 돌봄. 씨앗을 딱 뿌리고 나면은 싹이 틀 때까지 기다림이 있어요. 초조하고 내가 뿌렸는데 이게 날까 안 날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막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막 이렇게 막 파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파보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다 싹이 탁 트이게 되면은 그때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렘과 기쁨이. 그래서 마찬가지 아이들이 이제 그런 뭔가 생명이 새롭게 이제 싹 트는 거에, 움트는 거에 대해서 생명의 경이로움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게 잘 자라기 하기 위해서 계속 돌봄 노동을 하는 거죠. 돌봄하고 가꾸고 그러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이제 함께 느껴나가는 게 어떤 이제 이 생태텃밭 교실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인천 도시론 네트워크에서도 초반에 이제 농부학교를 했어요. 농부학교를 했는데 그때 방문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여름에 했거든요. 여름에 했던 농부학교를 듣고 나서 가을에 학교에 이렇게 상자 텃밭에다가 배추를 이렇게 쭉 심었죠. 아이들하고 해서 20개가 이렇게 심었는데 배추벌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추벌레를 잡아야죠.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끼리 이렇게 토론이 벌어집니다. 배추벌레 불쌍하다 이거 잡아 죽이면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수는 죽이자, 소수가 살리자. 근데 소수가 이제 또 이렇게 논리를 가져온 거죠. 이 배추 애벌레가 뭐가 되죠? 그죠? 배추 이제 흰나비가 됩니다. 그 역할, 배추 흰나비의 역할이 뭐예요? 그죠? 꽃들을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정해야지 씨가 생기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소수파 아이들이 이제 논리를 이제 그거를 배워왔고 얘네들도 역할이 있다. 얘네들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들이다. 얘가 나비가 돼야 해서 수정을 해야지 이렇게 생태계가 돌아가니까 얘네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의견이 비등비등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했던 게
두 개는 남겨두고 두 개에다가 이 배추 벌레들을 다 옮겨. 그래서 이제 배추 벌레용 두 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먹는 거 18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배추 벌레 옮겨놓은 데는 완전히 난리가 났겠죠. 다 파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고치가 틀고, 그다음 거기가 나비가 되는 것까지 아이들이 다 이렇게 관찰하고 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그런 생태적인 감성이라든가 생명 감성이었으면 이렇게 막 잡아주기만 해놓은 거야 이렇게 끝났을 텐데, 그걸 아이들이 이제 서로 토론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윈윈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을 거, 배추벌레가 먹을 거.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소중함이라든가 생태 감수성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좋은 에피소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지금 이제 방문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채소를 기르는 아이들이 채소를 먹는 어떤 식생활 습관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아이들이 직접 자기 상추도 기르고 배추도 기르면 그거를 먹는데 이렇게 떠먹이면 안 먹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기른 거를 먹고 또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이라든가 다른 먹거리, 다른 식습관을 만들어내는 게 생태텃밭 교실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협력하면서 어우러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는 뭐 국영수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협력하면서 협동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이제 또래 집단의 그런 건강한 그런 문화도 만들어내고 또 친구 관계도 형성하고 이런 거 이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텃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태텃밭 교실은 흙과 작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순환 농사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작물 재배한다. 이거는 화학비료와 농약이 우리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해롭다라고 하는 것에서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화학비료를 주지 않으면은 유기질 퇴비를 주거나 다른 오줌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순환의 원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화학비료는 화학 재료를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 화학 농약을 뿌리면 여기에 곤충이라든가 천적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만 생각하면 화학비료 뿌리고 농약 뿌리는 게 훨씬 더 쉽겠죠, 농사는. 그렇지만은 이 텃밭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생태적인 감성과 생명 존중의 어떤 생각들을 갖게끔 하는 거 안에서는 이런 자원순환의 원리도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 이게 이제 생태텃밭 교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원순환의 원리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을 하지 않고, 요거 보이죠? 노린재? 얘들 노린재만 봐도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징그럽지만은. 그 다음에 1년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작물들이 돌보는 거. 그 둘의 협동 공동체, 서로 땀 흘리면서 협력하는 거, 그렇게 이게 바로 이제 학교 텃밭의 이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태 텃밭 교실, 뭐 이제 학교 텃밭 이런 거 안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첫 번째요. 어떤 생태 감수성과 생명을 배우면서 이제 자연과 멀어져 있는 삶을 자연과 가깝게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얻는 거고, 그다음 또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안에 이제 탄소를 줄이는 활동들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서로 협동하면서 협력하면서 하는 회복 탄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 전환 교육을 할 수 있는 텃밭의 도구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 흙살리기와 생태순환이에요. 앞전에 얘기했지만 탄소는
영양분도 공급을 하고 또 각종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걸 살 수 있게끔 하는 생명이 가득 차 있는 흙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물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탄소도 많이 품을 수 있는 흙을 건강한 흙, 살아있는 흙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의 이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왜냐면 기존에 지금의 이제 흙은 화학 비료를 주죠. 원래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든가 대소비 이게 다 옛날에 두엄으로 만들어져 갖고 흙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순환이 됐는데 지금 이 연결고리가 끊겨버리니까 화학 비료가 들어가고 또 이제 흙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각종 병해충이 많이 생긴 게 있죠. 농약을 뿌리고 그러면 더 흙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작물들이 사람을 먹으면서 사람이 이제 대소변을 누르면 이게 다시 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오염물질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태 순환 기능을 살리는 거는 흙살리기로부터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변기. 어쨌든 수세식 변기가 상당히 편한 건데 여기에 이제 소위 이제 수돗물을 하루에 얼마큼 엄청난 양을 버리는 거죠. 이게 환경 오염의 주범일 수가 있고 똥 얘기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4천년의 농부라고 하는 책을 플랭클린 히람킹이라고 하는 박사가 썼는데 이분이 미국의 농림부의 이제 토양국장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그 일제 식민지 시대 1909년도에 조선, 중국, 일본을 이렇게 방문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방문한 이유는 자기네 나라에서 미국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땅이 황폐화돼서 농사를 지을 수는 이게 농사도 오래 못 짓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동양을 봤더니 4,000년 동안이나 계속 농지가 유지가 되면서 농사를 계속 지으니까 어떤 기름진 땅의 비밀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갖고 이제 조선, 중국, 일본을 이렇게 방문을 해요. 근데 이제 조선,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데 중국에 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많은 배에다가 똥을 실어갖고 이걸 돈 주고 사고 파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똥을 사는 놈도 있고 이거 파는 놈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근데 봤더니 이제 그게 두엄으로 만들어져 갖고 흙 속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두엄 아시죠? 예전에 두엄이 무슨 과학이게? 두엄 그죠? 발효가 아니죠, 발효가. 예? 이 풀이라고 하는 이제 탄소질하고 똥이라고 하는 질소질이 미생물의 이제 먹이가 되면서 그래서 겨울에도 보면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죠. 그래서 보통 6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간대요, 온도가. 그러면은 그 똥에 있는 기생충 알이라든가 병균 이런 것도 다 죽고 그다음 풀씨 같은 것도 다 익혀갖고 다 죽어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데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에 이렇게 밭에다 뿌리면은 이제 아주 건강한 퇴비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엄을 만들었던 우리의 과학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엄을 안 만들죠. 대부분 보면은 막 봄이라든가 늦가을에 보면은 이제 농촌 지역 가면은 막 소똥 냄새 막 나는 두엄을 만들자 그냥 똥은 그냥 그대로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은 게 흙 속에 들어가면은 토양이 오염되고 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두엄을 만드는 거 이런 이제 예전에 생태립관인데 이게 생태립관에 이렇게 공웅에 있는 처가 쪽에 이렇게 집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뒷간이요, 뭐 간단해요. 이렇게 벽돌 2개 놓고 왕겨, 주걱 발 올려놓고 누우면 이제 식던지면 이렇게 쌓이면 그래서 여름에 또 거의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쨌든 생태뒷간의 이제 원리를 갖고 요즘도 막 이렇게 생태뒷간을 이제 도시농업 쪽에서 뭐 공원이라든가 텃밭에 이렇게 만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 똥이 흙으로 들어가고 작물, 건강한 작물이 돼서 건강한 어떤 사람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쭉. 그래서 이렇게 퇴비 만들기 프로그램, 퇴비 만들기 프로그램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지렁이 기르는 것. 요거는 이제 강주의 신혼부호 아파트인데 아파트 하단에 이렇게 지렁이 상자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뚜껑 열면 여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지렁이들이 이렇게 먹고 하는 거예요. 이제 키홀 가든이라고 열쇠 구멍 가든이에요. 이제 열쇠 구멍처럼 생겼다고 해서 키홀 가든인데 이거 원리는 요 가운데는 이렇게 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퇴비가 될 수 있는 유기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가운데도 뭐 여기다 집도 넣고 음식물 쓰레기도 넣고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퇴비 성분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이제 작물들이 자라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자원 순환을 만들어가는 어떤 텃밭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퇴비관 만드는 거, 퇴비통도 간단하게는 이런 고무다라에다가 구멍, 이게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들을 뚫고 여기다 풀이라든가 이런 걸 넣고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켜켜씩 넣은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섞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퇴비가 만들어져요.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제 커피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도 더 넣고 이제 만들 수가 있는 이런 퇴비 만들기 프로그램. 그다음에 빗물을 이제 저장해서 농사에 쓰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물을 자주 주고 많이 주게 되는데 물을 아끼는 농사를 짓는 것도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빗물 저감통을 만들어서 근데 빗물 저감통이 이제 항상 가득 차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부족하면은 수돗물로 채우더라도 그래서 이제 빗물 저감통하고 수돗물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빗물을 계속 이용을 하면서 물을 아낀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자원순환과 관련돼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뭐 좋은 예인데, 뭐 인도에 이제 아니라고 하는 도시농부는 버섯 갖고 버섯 배지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버섯 키트 갖고 시민들 교육도 하고 있는데 농가에 버려지는 버섯 배지를 그게 나무잖아요. 참나무 톱밥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버섯 종균이 들어가면은 악효 성분 같은 게 생긴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수거를 해서 이 압축을 시켜갖고 이렇게 합판을 만들어요. 건축자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 뭐 건축자재 박람회에서 자기들이 전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자원순환을 하는 데로 하나 학교이고, 동해등에 아마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놔뒀는데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구데기는 아닌데 이게 이제 동해등에는 지렁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지아라고 하는 도시농부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를 해와갖고 이런 통에다가 이제 동해등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동해등에 키우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남은 이제 분변토는 퇴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동해등에 번데기 같은 거는 가축 사료로 쓰고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 있고, 생물종 다양성과 관련돼서는 텃밭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예를 하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에 감자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1845년에서 5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식으로 부자들은 빵을 일으켜서 빵을 먹었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주식으로 감자를 먹기 시작했대요. 감자는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만들고 그거를 오븐에다 굽고 막 이렇게 복잡한데 감자는 쉽잖아요. 감자는 그냥 삶아서 먹어도 되고 그냥 구워서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농부들의 이제 주식이 되었는데 감자 역병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식량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800만 명, 인구가 8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인구가 650만 명으로 줄어요. 거의 한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또 다른 이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감자 대기근의 원인은 감자 역병인데 감자를 똑같은 종류로 심은 거예요. 종자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하나 딱 생기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종자가 한 가지 종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필리핀의 바나나가 긴 바나나, 짧은 거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먹는데 긴 바나나, 우리가 먹는 그런 바나나만 딱 전체적으로 심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바나나에 치명적인 병이 생기면은 그 바나나는 다 그죠? 전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보면 자연 상태에서 보면 바나나 종류가 여러 가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토종 콩의 원산지래요. 그래서 야생콩까지 수집하는 사람 그 박사님 얘기로는 2만 점 콩의 종류가 2만 점 정도 수집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콩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종자은행에 우리나라 토종 콩이 이렇게 수집이 돼 갖고 보관이 되어 있는데 몇천 점이 보관이 되면 한 4천 점? 우리나라 토종 콩이. 그러니까 이제 신미양요 때, 일제시대 때, 한국전쟁 때 다 와갖고 이제 널려 있는 그런 토종 종자들을 다 수집을 해간 거죠. 그래서 그 토종 콩을 갖다가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우량한 것으로 몇 개를 뽑아갖고 콩을 개량시켜갖고 또 만든 콩이 이제 GMO 콩 유전자 조작 GMO 콩. 그래서 그 몬산토에서 이제 라운드업 시리즈로 해서 1, 2, 3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데 그 콩 종자를 가지고 전 세계 이제 농사 짓는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다 GMO 콩만 재배를 해요. 한 가지 라운드업 그 종류.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제초제를 이제 비행기로 뿌리면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건데 결국에 뭐냐면은 종자가 계속 단일화된다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 만든 종자로만 계속. 그러면 이제 농부가 자기가 여러 가지 콩이 있었는데 그 콩을 사다가 심기 시작을 하면은 가지고 있는 콩들은 다 도태시키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자가 여러 가지 종자가 있었는데 이제 한 가지 종자로 통일돼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콩이라든가 똑같은 밀을 같은 종류를 이렇게 심으면은 나중에 인류의 어떤 대재앙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거기에 취약한 바이러스라든가 병이 생기면 식량 자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 다양성을 회복하고 이제 보존하는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종을 지키는 사람들의 활동들, 그래서 토종 종자 운동들이 막 벌어지고. 우버 농장의 이근희 씨는 이런 우리나라에 한 300종 정도의 이제 토종벼를 다 해보면 이렇게 다시 복원시켜서 종자 은행에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와서 계속 증식시키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별의별 종류의 이제 그런 벼들을
토종배를 심고 있죠. 토종종자 수집해갖고 선별해갖고 하는 활동들도 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다음 종다양성 관련돼서 이제 도시양봉도 좀 중요한 축인 거죠. 그 도시양봉은 이제 일본의 긴자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거기가 이제 한 데가 유명한데, 그래서 긴자라고 하는 데서 이제 도시에서 벌을 치면서 도시에 꿀벌이 사는 도시는 생태 도시다. 그 꿀벌이 살기 위해서는 매연도 없애야 되고 농약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꿀벌이 먹을 수 있는 밀원식물, 꽃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되는. 그게 꿀벌이 살고, 그 꿀벌이 사는 도시는 생태 도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 양봉이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늘길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벌이 이렇게 하늘길로 이렇게 다니면은 이제 하늘길 밑에 있는 데는 다 꽃을 심거나 벌이 살 수 있는 그런 생태 환경을 만들어내자. 그러면서 이제 도시 양봉을 하면서 도시가 생태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운동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도시 양봉이 들어온 거는 보면은 이 스토리가 없어졌어요. 도시 양봉을 도시에서 벌 키워서 꿀벌 먹으려고, 벌꿀 먹으려고 이렇게만 단순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가 더 이제 프로젝트였고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냥 도시 양봉에서 꿀을 먹겠다라고 하는 걸로 접근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 양봉이 안 돼요. 민원만 막 들어와요. 어디 벌 친다 그러면 애들한테 벌 쏘인다, 막 벌 쏘인다, 뭐 위험하다,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꿀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주민운동과 시민운동과 그런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은 사람들의 벌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도시 양봉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협조자가 됐을 텐데, 그런 스토리는 썩었고 벌을 키워서 이렇게 막 벌꿀 막 따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도시 안에 이제 이 벌이 역할을 하니까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텃밭에 곤충 호텔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더라고요. 이제 나무 같은 거를 켜펴 씌워놓으면 여기에 살 수 있는 곤충들이 와서 이렇게 서식을 다양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농사 지으면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천적을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진딧벌이 이제 이 진딧물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애에는 뭐 이리응애, 문시가루에는 가루이종과, 충채벌레는 메꼬리인데. 그러니까 진딧물 생기면 여기에 이제 무당벌레가 또 이거 잡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적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농사에서 이제 함께 이제 배우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딧물은 얘네들 이제 줄기에서 즙을 빨아먹는 건데, 무당벌레가 잡아먹죠. 진딧물 안에 알을 낳아갖고 진딧물을 죽여. 꽃등에도 이제 진딧물을 잡아먹고, 뭐 진딧황파리, 풀잠자리. 이 응애는 무당벌레, 뭐 응애파리. 입구파리들은 뭐 기생벌. 나방류들은 이제 알벌레들 갖고 이제 애벌레, 기생벌. 노린재는 이제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해충과 이충에 대한 관계들을, 천적의 관계들을 보면 이것도 이제 종다양성을 활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생물 다양성을 활용하면서 이제 텃밭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작물만 심으면은 토양에 이제 그 제한된
양분을 걔가 다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추를 심으면은 고추가 좋아하는 거를 다 빨아먹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고추를 심으면은 양분도 없고, 그다음 고추에게 치명적인 벌레라든가 병해충들이 그 흙 속에 다 있다가 병을 더 만든대요. 그래서 단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농사가 뭐 대규모로 키워서 막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단작하는 농사는 농약을 쳐야 돼요. 화학비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 생태적으로 하려고 하면 단작이 아니라 섞어 심기라든가 생물의 다양성을 갖고, 여기는 쿠바의 모가리포리코라고 하는 텃밭인데 여러 가지 작물들을 이렇게 다 골고루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 양배추 같은 건가, 요거를 좋아하는 벌레가 왔다가 뭔가 자꾸 싫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간다는 거죠. 이런 걸 갖고 이제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전통 농법에서는 윤작, 돌려짓기, 섞어짓기, 사이짓기, 간장 이렇게 해서 됐다. 여러 종류들을 갖고요. 그래서 땅의 효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분 보관과 병해충도 방지하고, 그래서 다른 과 작물을 섞어서 심고, 비료를 많이 먹는 거하고 적게 먹는 거하고 섞어 심고, 위로 자라는 거하고 옆으로 기는 거하고 섞어 심고, 그 다음 작물의 특유의 향을 내는 게 있어요. 파, 들깨, 마늘, 향, 갓 이런 것들은 병해충을 쫓아내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놓는 거예요. 돌려짓기는 이제 지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다르게 심는 거예요. 해마다. 이것도 참조하시면 되고, 섞어짓기의 예를 보면은 고추밭에 들깨를 심으면은 들깨 향이 담배 나방 애벌레를 이렇게 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그 향이. 그래서 이런 걸 심기도 하고, 토마토에 대파를 심으면은 이제 토마토 잎 쭈그란병이라든가 이런 게 또 예방이 돼요. 대파 부분 역할하고, 마늘과 상추는 마늘이 이제 6월달에 캐니까 그 전에 상추를 이렇게 씨를 뿌려 놓으면은 상추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콩밭에 이제 옥수수나 열무 같은 키 큰 거 이렇게 심고, 감자밭에 강낭콩, 콩 종류는 이제 뿌리혹 박테리아로 해서 그거잖아요. 뿌리 내갖고 질소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제 전통 농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밭에다가 유인작물로 심는 거는 찔레라든가 지친개 이런 것들을 심으면은 이제 진딧물이 여기 생기면은, 여기에 무당벌레가 생기면은 무당벌레는 날아다니니까 이제 밭에도 옮겨 다니면서 이제 첨적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농진청에서 동반식물에 대한 것이 이제 책으로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동반식물에서 이제 식물 간의 건강을 개선하고 토양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어떤 거는 키가 큰 거는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지지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해충 방제도 하고, 잡초업제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서로 조합이 맞는 이제 동반식물을 활용을 하는 농사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에다가는 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한라라든가 차이고 갓 이런 걸 심으면 좋고, 상어 우선적인 거는 뭐 메리골드를 같이 심으면 좋고, 근데 토마토 밭에다가 옥수수나 감자를 심으면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좋지가 않다. 이제 이런 거를 작물별로 쭉 분석을 해갖고 서로 이제 조합이 맞는 작물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동반식물이라고 해서 그 농진청에 농서남북이라고 있어요. 농서남북.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농서남북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제 농진청에서 각종 연구 자료라든가 책을 다 이렇게 한 거를 거기다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PDF 파일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텃밭 이렇게 치면은 뭐 학교 텃밭에 관련된 거라든가 탭에 관련된 거라든가 작물재배법에 관련된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많이 뭐 교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뉴얼 같은 거 상당히 많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활용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동방식물에 대한 거 찾으면은 책이 나와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는 동방식물을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하고는 그거예요. 서로 다양한 성격이 있고 다양한 거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섞어 심고 혼작하고 또 이렇게 서로 동방식물을 심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협력 관계와 협동을 이거를 빗대어서 이제 교육을 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고추만 잔뜩 심어갖고 이 고추가 돈이 되고 뭐 무럭무럭 자라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국영수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해결시키는 교육이라고 하면은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서로 협동과 협력을 하는 거를 자연의 원리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적의 역할, 해충의 역할, 이런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작물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빗대어서 교육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또 먹거리 숲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큰 과일나무, 작은 거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심고 이 나무 밑에 뭐 산딸기도 있고 둥글레도 있고 취나물도 있고 이렇게 너클 올라가는 뭐 오미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제 정원인 거죠. 먹거리 숲. 이게 옛날에 우리 정원 문화였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딱 보면은 막 감나무 심어져 있고 거기 밑에 앵두나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취나물, 돌나물, 머위대 뭐 잔뜩 심어갖고 이렇게 보면 마당에 보면 다 이렇게 먹을거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채취하고 필요하면 따서 먹고 이렇게 했던 게 우리나라 이렇게 전통적인 시골이라든가 이런데 정원, 앞마당에 그건데 이게 복원시켜야죠. 근데 이렇게 거꾸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먹거리 숲 이렇게 갖고 이제 외국의 사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막 영어로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좋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고유의 그런 먹거리 숲, 먹거리 정원, 이제 정원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 숲도 그냥 조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먹거리 숲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얘기거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뭐 이제 나물로 먹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계피나무 여러 가지 있으면 이게 하나의 이제 문화로 해설이 되고 전통으로 해설이 될 텐데 학교 숲도 보면 그냥 이렇게 조경처럼만 이렇게 산책길, 쉼터 이 정도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약간 좀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생물종 다양성을 활용한 새로운 이제 모델로 제시가 됩니다. 또 도시농업에서 적정 기술을 갖고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두더지 퇴치 바람개비. 이제 이거는 이제 페트병으로 이렇게 바람개비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쇠파이프 같은 거예요. 파이프.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제 그 옷걸이 그거를 하고. 그래서 이게 불을 돌면 이게 떨리는 거야. 이렇게 드르르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 통에 이 파이프에 진동이 생기면은 그 진동 소리가 이렇게 징 나니까 이제 두더지가 이제 싫어하는 거죠. 원리가 그렇다고 해요.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실제로 두더지 퇴치기라고 해서 이제 태양광으로 해갖고 땅에다 이렇게 박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느 주파수를 계속 진동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두더지들은 이제 자기 집이 무너질까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바람개비도 만들어서 이제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두더지를 못 오게 쫓아내는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파디파클러라고 해서 적정기술 냉장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 안에 이제 항아리가 하나 있고요. 항아리가 이제 속 항아리가 있고 그 바깥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채워요. 그 다음에 바깥에 또 이제 그 항아리가 있는 거, 토기분이. 그러면 이제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다 물을 집어넣는 거. 그러면 이제 물이 이 스며들면서 바깥에 화분에 스며들면서 이제 증발을 하잖아. 증발을 하면서 이제 열을 계속 뺏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 안에는 이제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열대 지역에서 이제 이런 걸 해갖고 실제로 이제 뭐 이런 과일이라든가 채소 같은 것도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이제 과학적으로 해보면 이제 재밌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동식 닭장. 학교에서도 이제 닭도 키우면 좋을 텐데 닭은 이제 요즘 못 키우죠.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별의별 게 토끼부터 해서 닭, 뭐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이 닭을 이렇게 키우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옆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계속. 그러면 여기 닭이 여기는 풀 쪼아 먹고 막 파헤쳐갖고 다 섞어주고 막 이렇게 똥 싸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는 완전히 제초 작업을 경운 작업을 얘가 다 하는 거죠. 닭이.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옮기고 이런 것도 적정 기술하면 이제 농기구가 상당히 많죠. 호미도 적정 기술이에요. 그래서 호미도 종류가 다양한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거는 풀 매기에 좋은 거, 어떤 거는 땅 파기 좋은 거. 근데 요즘은 나오는 거는 사는 거는데 한 가지 모양으로 다 똑같긴 하지만은 호미도 여러 종류들이 많다.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적정 기술 농기구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화덕도 없습니다. 화덕도 있고 커뮤니티 공간에 이제 지오도 있고 다빈치 블리치라고 하는 원리되는 터널, 햇빛 건조기 이런 다양한 적정 기술도 활용할 수가 있고 적정 기술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농약이라든가 자연농약 만드는 것도 다 적정 기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텃밭 기후위기 시대에 농부로 살아가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이 농자가 별진자에다가 이제 노래할 때 곡자래요. 그래서 이제 이 농자가 별을 노래하는 별의 기운을 우주의 기운을 밭에 가서 이제 작물을 키우는 별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새벽별 보면서 일해서 허리가 굽어 힘든다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별들의 합창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농부다. 콩새알 이야기도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콩을 심으면은 새알을 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하늘이 먹고, 하나는 땅이 먹고, 하나는 사람이 먹고. 그거는 새가 먹고 벌레가 먹고 이제 사람이 먹는 그렇게 이제 콩새알씩 심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여유가 전 도시는 농업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즘 보면 다 이제 콩도 하늘만 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 농약 뿌리고 화학비료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새도 못 먹게 하고 벌레도 못 먹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훨씬 더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기후의 변화 그리고 어떤 환경의 위협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에서 도시농부들하고 도시농부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도시농부는 회색의 콘크리트와 도시의 버려진 공간을 생명이 자라는 녹색 공간을 만들어간다. 단절된 세대와 이웃,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있는 공동체 텃밭을 만든다. 버려지는 유기 자원을 이용한 자원스러운 테일 만들기, 비누물의 이용,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실천하겠다. 꿀벌을 기르며 풀과 곤충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 도시의 미래를 이룬다. 텃밭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며 농부학교를 통해 시민 교육의 장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이제 도시농부가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도시농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시농부들이 만드는 이제 공동체 텃밭은 문화적, 사회적, 세대 간 다양성을 담고 이웃이 함께하는 소통 공간이다. 자연체험, 생물다양성, 식량 주권과 토종농자 보존의 공간이다. 도시와 농촌은 농업에 있는 달이다. 자연과 공생하는 인류, 농업의 국민적 가치와 공정한 가격,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다. 환경교육, 공동학습, 교환, 공유의 정서이며 휴식과 치유를 위한 공간이다. 이게 이제 이런 게 공동체 텃밭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봅니다. 도시에는 더 많은 텃밭과 더 많은 농부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도시가 우리의 텃밭이다, 도시를 반복하자, 이렇게 하고 도시농부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디프리하면 도시가 우리의 텃밭이다, 도시를 평택하자, 건배사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선보인 거는 이걸 아이들에 맞게끔 우리 학교 텃밭은 우리 어린이 농부는 청소년 농부는 뭐뭐뭐다, 우리 학교 텃밭은 뭐뭐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 맞게끔 이렇게 좀 그 선언문을 이렇게 수정해서 만들면은 이것도 하나의 이제 텃밭 교육을 하면서 의미, 가치 이런 것도 계속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활동을 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다 보니까 두서가 막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걸로 좀 마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